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 김기연입니다. 지금부터 97호 합평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환 발행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문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2년의 여운을 쓰신 김형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초대받은 김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지어가는 쉼터를 쓰신 안화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입니다.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옷에도 표정이 있다를 쓰신 송준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준정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또 이번 호에는 게스트로 들려주는 수필 알랑가유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신 정경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화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집 작가이신 이장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장중 선생님의 문제 작가론을 쓰신 조성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은 잘 나옵니다. 예. 첫 순서로 백문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뭐 환영사를 할 건 없고요. 이제까지 얼굴 쭉 봤으니까 또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보니까 그동안에 뭐 제가 볼 때 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자리가 이래서 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조금 뭐 매끄럽지 않은 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나시게 아마 야외에서 또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로 하고, 윤동주 씨인가요? 그 별의 오는 밤에 나오듯이, 제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보겠습니다. 김영국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하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송준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장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몇십 분 동안 잘 진행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김종환 발행인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상태,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서울을 떠나서 이제 뭐 집안일이라든지 건강상 이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우리 김정환 선생님 얼굴 뵈니까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뭐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순서로는 원래 신인상 수상하신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97호에는 복진세 선생님께서 우화라는 작품으로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시고자 하셨으나 좀 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또 연락을 하셨네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 호에는 신인상 수상하신 선생님을 못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필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오셨지만 2년의 여운을 쓰신 김형국 선생님 먼저 모셔볼까 해요. 이 선생님 작품을 저희가 같이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김형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김영국입니다. 에세이스트 97호의 제 작품 2년의 여운이 실렸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알제리라는 나라에서 2년 반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그 전부터 알제리와 이상한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80년대 봄에 제가 이제 근무처가 광화문이었는데
퇴근하는 길에 그 교보문고에 들렸습니다. 근데 교보문고에 이제 들리게 된 이유는 뭐 특별한 제가 책을 사고 싶어 책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이제 발길이 그쪽으로 향해져 가지고 이제 교보문고에 들렸는데요. 그때 여러 이제 그 서가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상 제가 문학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상하니 그 책을 사고 싶어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몇 달이 지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직장에서 그 알제리라는 나라 그 출장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알제리와 인연이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알제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인연은 이제 90년대 초에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알제리로 근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알제리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군부하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세도 불안하고 또 치안 상태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알제리에서 2년 반을 근무를 하고 이제 94년 여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당시에는 사실상 워낙 정세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그때 기업체 특히 대우 자동차라든가 대우 실업, 대우 건설에서 또 많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 대우 사람들도 많은 그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귀국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그 대우 기업체 그 고위 임원이 살해되는 그런 그 상황까지 불행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 문학, 특히 수필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필을 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등단을 하게 됐는데 SS에 등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등단 작품인 그 처녀작 사하라 사막과 인샬라도 우리나라 제가 이제 거기 근무할 때 우리나라 그 여루 작가 한 분이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원래 그 수필을 쓰신 분인데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수필을 쓰는데 무대가 그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꼭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제가 본인이 글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사실상 워낙 그때 치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만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르 작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저희 그 사하라 사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 한 사람을 동행을 시켰는데 한 10여일 동안 이제 사하라 사막을 답사를 하고 귀국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등단 작품 사하라 사막과 인샬라를 써서 에세이스트에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함께 지어가는 쉼터를 쓰신 안화성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화성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성입니다. 네. 함께 지어가는 쉼터를
쓰게 됐는데 지금은 그 쉼터가 정말 쉼터가 돼서 이사하느라고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그 집 짓는 일과 또 그 관계되는 일들로 굉장히 많이 바빠서 그 쓰는 일에도 조금 소원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것도 어려워서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그 쉼터를 짓게 된 이렇게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고향 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잘 살고 잘 있다가 저희 남편이 갑자기 그 유산을 많이 받은 거를 어떤 사람에게 좀 이용당하면서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면은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계획되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때, 저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노후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저희 남편이랑 같이, 우리가 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 해주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예. 말라는 말이 굉장히 어, 큰 됐어요. 음, 그러면서 예, 예. 제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 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여인의 삶이 온 동네와 마을을 살게 만드는 굉장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내 역할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향을 가게 됐고, 고향에 마침 또 신문조사가 또 의사인데 본인도 정년을 하게 되면 고향에 와서 살게 되게 될 같이 우리 고향에 필요한 일들을 해서 고향에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추상적으로 꿈만 가졌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면서 빨리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 울동산에 한옥을 아주 예쁘게 짓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완전 자연과 더불어 이런 삶을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삶인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어떤 계획된 일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 여기까지 몰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통해서 여기서 사는 이 삶이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또 희망과 꿈을 주는 삶인지 그 꿈을 찾아서 또 한번 제 2의 인생, 이제는 거의 천국에 달하는 인생이지만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서 마치면서 앞으로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전남 함평군이고 월야면 예동이라는 데예요. 사실 네. 저희 큰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시거든요. 그래서 생가를 복원해서 유적지처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많이 이렇게
그 집을 관리할 분도 별로 안 계시고, 저는 그래서 여기 오면서 그 큰아버님의 삶의 궤적을 조금 더듬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우리 선배분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면서 잘 사셨는지 후대에 알릴 그런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래서 함께 지어온 쉼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그 꿈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제 고향 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큰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다음에는, 네, 지금 경남지회 사무국장이시면서 이번 후에 오세도 표정이 있다를 쓰신 송준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송준정입니다. 제가 옷에도 표정이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요.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과 대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준비하는 일이 화장하고 옷 입는 일이에요.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SS도에 화장하는 여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옷을 좋아합니다. 옷도 좋아하고 예쁜 옷도 좋아하고 이러던 차에 이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제가 쓰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옷에도 표정이 있다 여러 문단들이 있는데 사계절의 색은 자연스럽다. 이 단락이 사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락이었는데요. 사계절의 색은 자연스럽다. 화려하거나 싱그럽거나 무채색이지만 이 모두는 하나의 색감인 듯 어우러진다. 옷은 나를 그려내고 표현해내는 고의며 톨스토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것 하나가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봄을 희망의 계절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 삶이 봄 같은 날만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겨울도 오더라고요. 겨울도. 그래서 이 봄과 겨울을 거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옷에 표정을 입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뭇결이나 바람결이나 물결 이런 데도 결이 있듯이 옷에도 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이 자연의 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옷을 입습니다. 이제 계절이 옷을 갈아입고 겨울에는 옷을 다 나목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런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심에서 옷을 입을 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옷을 입는데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서 옷차림이 사실 달라지고 오늘도 제가 꽃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예쁩니까? 예, 예쁘십니다. 꽃무늬 옷을 입을 때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듯이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제 옷에 계절을 입히고 표정을 입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작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유, 네. 공감하죠. 여자들은 옷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글을 보면서 송준정 선생님의 또 한 단면을 또 새롭게 본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재기발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들려주는 수필 알랑가유를 진행하고 계신 정경화 선생님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알랑가이는 제가 이것저것 어떤 게 저한테 맞을까 시도하는 중에 제 인생이 모두가 제가 도전이고 또 뭐든지 정식으로 배운 게 없고 항상 그 사이드로 제가 독학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유튜브 역시 제가 야매로 배웠습니다. 혼자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1인 유튜브 방송을 도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일이 스킬이고 또 에세이스트를 만나게 됐고 또 어느덧 세월이 한 3, 4년 흐르다 보니까 김종환 교수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 속에 뭐 이걸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 기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필 작가가 된 게 2018년인데 그조차도 우연이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전환기가 아닐까. 물론 이제 수필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게 된 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모티브는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단톡방에도 여러분도 해보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으로서 뭐 도전하기에는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누군가 하면 정경화의 알랑가요 말고 또는 예를 들면 우리 김기현 사무국장님 총장님의 알랑가요 또 다른 알랑가요가 나올 수 있고 산업마다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듣는 오디오북도 있었고 또는 책을 소개하는 그 관록 있고 능력 있고 이름 있는 분들이 책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스필이나 문학계에서 듣보잡인 저도 말하지 말라는 법은 유튜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나름대로 도전은 해봐요. 그게 누군가는 좋아하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보실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실 거라는 그런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에세이스트 회원이고 그런 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우리 에세이스트 회원과 우리 김종환 교수님과 에세이스트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요. 그래서 지금 3, 4회쯤 나왔고 제가 지금 5편을 못 만들고 있는 게 바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서 잠깐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컨셉이 시험 중인 거예요.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계속 저 자신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저 자신과의 그 어떤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기 좀 두렵더라고요. 다음 소스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극복하는 것이 저의 숙제고 제가 또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SS 회원들도 저렇게 하니까 금방 그만둔 애가 아니라 저렇게 하니까 오래 하니까 칼 뽑아서 고구마라도 깎았구나 이런 얘기를 나중에 우스갯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선택해서 책을 소개하지만 조만간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준비가 잘 되면 제가 우리 SS 회원분들께 저랑 같이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알랑가요 나와서 전화 인터뷰든 아니면 만나서 얼굴 보고 하든 제가 예를 들면 98호에 그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저랑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의 이 글을 쓴 사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오니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저는 수필 작가를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작품을 제대로 소화하고 소개할지 또는 유명하지 않으니 이게 우리 한 300명 보다가 말지 10명 보다가 말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저에게 도전이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같은 도전에 그 에세이스트 수필 작가들하면 왠지 은퇴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은퇴하고 먹고 살만하신 여유 있는 분들이 쓰는 글 정도로 웹에서 그렇게 많이들 봐요. 처절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헤쳐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랑가요 소개는 여기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정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그걸 이어가고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옆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정말 선생님을 예,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지금까지 필진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특집 작가이신 이장중 선생님을 모시고, 구문소, 그리고 회룡포 외에 5편으로 특집 작가에 선정되셨죠. 이장중 경남지회 회장님과 선생님의 작가론을 써주신 조성현 선생님 모시고 대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중 선생님, 조성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장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장훈 선생님은 보면, 수필이란 장르가,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경험과 사유를 쓰는 것이라서, 겸손해진다고 하죠. 사람이 됨됨이가 된다 그러고, 겸손해진다고 하는데, 이장훈 선생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인품이다, 이분이. 글에서도 나타나지만 뵈면서 느끼는 게 이장훈 선생님은 매우 겸손하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 특집 5편은 구룡포와 구문서 회룡포, 매꽃, 우물, 참외 동창의 처사 5편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글에서 낙동강이 참 많이 나오는데 낙동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ST에 발표한 이장훈 선생님의 글 중에는 낙동강 관련된 작품이 여러 편 있습니다. 등단작이 낙동강에서죠. 그리고 2020년 대표 에세이 수록작이 낙동강 하구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집 작품에서 구문서 회룡포도 낙동강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저기에서 낙동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낙동강과 이장중 선생님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을 텐데 낙동강이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장중 선생님의 삶에서 낙동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중입니다. 에세이스터 97호 문제 작가 신자섭집에 작품을 올리게 되어 겁니다. 네. 아직 부족한데도 문제 작가로 기회를 주신 김종환 발행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작품보다 더 좋은 평을 해주신 조성현 편집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작품을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은 작가로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한 성의집 발레를 치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중한 성찰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수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방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 따라서 저의 인생이 흘러왔고 강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인생이 흘러갈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되어 작품의 소재를 찾는데 당연히 먼저 낙동강이 가슴에 와 닿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낙동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짓고 낙동강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가는데 낙동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선으로 낙동강 전체를 온전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자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도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풍기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낙동강에도 고유의 문명과 풍습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서 제 나름의 독창적 해석으로 기록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낙동강과 이장중 선생님 조상분들과 연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상문이라고 하니까, 뭐,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 박재우 장군께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낙동강에서 타오고 할 때, 선조분 한 분도, 예하 장수로 참석해가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임에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이장준 선생님 조상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5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이장준 선생님 조상과 낙동강과 이어서 후손이 이장준 선생님까지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연관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낙동강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장준 선생님 있죠. 낙동강 하구에서 낙동강 발원지인 강원도 황지까지 자전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무려 1년 2개월에 걸쳐 올라가요. 근데 저도 뭐 구조 중단 횡단 해봤지만 한 번에 시작해서 그냥 가는 건 끝까지 체력만 버티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1년 2개월이라는 건 하다가 아유 그만 올래 그러고 안 할 수 있는데 1년 2개월에 걸쳐서 완주를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무엇이 그 수백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또 걸어서 또 가게 했는지 그리고 완주 후에 무엇을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낙동강 바다를 만나는 광경을 보고 싶어서 부산 나제포 모른 데 갔었습니다. 그때 낙조가 내리는 그 가운데 멀리 하구, 낙동강하고 모래섬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래들이 어디서 왔을까? 요즘엔 지리산, 태백산 바위가 깎여져서 강물을 따라서 대장정으로 여기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원을 찾아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정주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은 강을 따라 오르면서 공감하고 세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을 따라 오르면 고난과 감동이 혼재했었습니다만 완주 후에 모든 것은 제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이 낙동강을 따라서 같이 다녀야 되지 않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낙동강 완주, 자전거와 도보의 완주로 통해서 자아 성찰을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장준 선생님 이번에 글 중에서 보면 어떤 작품은 전형적인 아버님 글이고 어떤 작품은 어머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품 우물과 처사는 전형적으로 아버지 글이고 그다음에 몇 곳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품 우물에서는 아버지가 큰 집 가시면서 며칠 집을 비우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이장중 어린이, 불과 5학년밖에 안 되는 이장중 어린이가 아버지 대신에 물찌개를 지고 시골 마을에서 아주 굉장히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었죠. 거의 거리가 좀 되는데 물찌개를 지고 가족이 먹을 물을 길어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참 대단한 우리 장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은 이제 가장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린 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품 몇 곳에서 보면 몇 곳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고향을 지키는 꽃이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평생 고향을 지키셨지만 아버지는 강압적이지 않은 가부장이면서 동적으로 그리셨고 어머니는 정적으로 그리셨어요. 남자는 동적, 여자는 정적으로. 자, 선생님 작품에서 보게 되면 유교적 색채가 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장중 문학에서 유교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유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에 따른 것 말고 특별히 제가 유교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유교적인 방식을 고집하실 때는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고를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이 조금 제가 착하다 보니까 이제, 예, 부모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은, 사고적인 어떤 관념 자체는 유교적인 거에 반대, 이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이 모두 떠나시고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지 못한 것을 한 것도 후회도 되며,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감정을 물고와 메꿔서 풀어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교가 있죠.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친 것도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관원성제라든지 아니면 남녀 차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폐해를 끼친 게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 유교는 또 한편으로서 가부장제, 긍정적 의미로서의 가장이 가족을 끝까지 지킨다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유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작품들을 보면서 이장동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아성찰과 아울러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엄청난 그 에너지는 바로 이 아버님이 향교에 오래 다니셨죠. 40년을. 예, 향교에 오래 다니셨고, 원래 처사라는 직함을 받지 못하셨는데, 결국은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아버님 장례식 때 오셔서 처사의 직함을 쓰시도록 허락을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아버님이, 아무리 유교의 향교에 오래 다니시고 하셨지만, 폭압적 가부장적이 아니라,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글 속에서 보게 되면 가족을 품으면서 가족을 지켜내는 그런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의 가부장이라고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장동 선생님은 가정에서 유교적 풍토 내에서 잘 생활하셨지만, 그게 긍정적 유교적 모습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습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농사 관련 질문을 드리는데요. 특이하게 아까 좀 전에 농사 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농민이 아닙니다. 이장동 선생님은. 선생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상식을 좀 벗어난 일이죠.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 직장 다니면서 하나. 그리고 한밤중에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는 그 세찬 빗소리. 이 빗소리에 물고가 터질까. 물고가 걱정돼서 날이 밝자마자 논으로 달려갑니다. 차라리 논을 갖다가 경작을 주고 나한테 도지를 주면 편할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회사일과 그 힘든 농사일을 겸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자, 이장훈 선생님에 의해서 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수필에서 농사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농민 자격을 갖고 있고, 또 농협도 재원이고,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가업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린다는 게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고향도 잃어버리고, 그런 조상에 대한 어떤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주업이 우리 집안에는 배농사라서, 많은 일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또 물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농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밭농사라든지 다른 작물인 같으면은 엄두도 못 낼 처지입니다. 그리고 주수입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상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어온 그걸 마음이 놓일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 년을 짓다 보면은 이제 정이 떨어질 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수필, 농사일과 수필의 관계는 지금도 많이 썼지만은, 제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농사와 시골의 어떤 생활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필에서도 앞으로 그런 농촌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등장할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농사가 쉽다고 하셨지만 실제 저도 이제 농사를 좀 거들어 봤습니다만 모내기 때와 추수 때는 정말 무지무지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데 참 대단하십니다. 옛날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그 이장동 선생님은 자제분한테도 이 농사일을 계속 있도록 하실 겁니까? 저는 딸만 둘이기 때문에 그 예. 어떤 그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아마도 그 농토는 다 팔려가지고 예,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역시 또 아주 유교적 관념이 남아 계시네요. 딸도 자식인데 딸과 사위한테 지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 네. 시골에 안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 네. 예. 제가 독자분들한테만 좀 말씀드리는 거는 물고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상용 선생님. 예. 물고 작품 꼭 이번 특집 작품은 아닌데 물고 작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꼭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일반 독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필 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장중 선생님 수필의 특징은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작가가 대화를 나누는 형태입니다. 즉, 낙동강과 대화를 하고, 내꽃과 대화를 하고, 우물과 대화하고, 등등, 물, 특히 물이 많이 등장하죠. 불과 대하고. 그렇다고 그 대상 수필은 절대 아닙니다. 대상을 묘사와 비유로 해서 예쁘게 치장하지도 않아요. 낙동강을 절대 예쁘게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꽃을 치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상 수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장nun 선생님은 문학에서 주로 치열하게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에 치중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와 가족을 넘어서서 폭넓은 주제를 다룰 의향이 있으신지,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세 가지인데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서사수필도 쭉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세 가지 주시니까 예. 답변하기가 네. 예. 사실 편집장님께서 제 작품을 독백이라고 특징이 독백이고 자기와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처 제가 제 문학의 어떤 지향점을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조승현 편집장님께서 평론으로 저의 어떤 문학적 표현 방식을 표현 방식에 대한 일깨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평론은 그러면 다른 어디에서 평론 그러면은 평론은 재미없고 한 전반부 조금 읽으면은 모를 것 같은데 이건 제 작품의 어떤 평론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론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 작가가 추구하는 걸 자기 본인이 모르는 걸 평론가가 일깨워준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감사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이 서사수필을 계속 쓸 것이냐 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게 서사수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어떤 모티브가 있으면은 그 모티브는 내 생활과 어떤 스타적인 내용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어떤 수필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사수필은 중점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잠시 그리고 상태가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는 가족과 가정의 어떤 국한적인 이번에 이제 작품이 그렇지만 다른 작품들은 또 사회적이고 그런 칼럼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작품에서 보면은 내 뒤에 내
수신 제가에 지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는 그 낙동강의 역사, 문화 풍경도 그려내고, 사회의 어떤 그 관습이나 그 풍습에서 일어나는 수필로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올해 그 특집 작가 포함해서 한 10여 편 정도를 저희 SS 때 발표하셨는데, 그 작품은 이장중 문학의 이제 이 신호탄이네요, 이게 일종의. 시작 단계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펼쳐질 그 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이장문 선생님, 뭐,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저는 이번 그 앞에 작품에서 문제 작가의 신작 특집을 이래 봤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만 생각하고 좀 무관심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직접 제가 이번에 그 작품을 쓰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설날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 먹는다 그러면은 떡국을 먹는 거는 아무리 한 살이 먹는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을 먹는데 떡국 한 그릇과 한 살을 먹는다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은 한 살 더 먹은 어른처럼 한 살 더 성숙한처럼 변화되는 걸 느껴봤습니다. 이 신작 특집 이 문제 작가 이 코너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한 살 더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장훈 선생님 작가론을 쓰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분의 삶 자체를 글 속에서 조망을 해가면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보셨는지, 그 삶을 저도 더듬어 보면서 제 스스로 삶도 돌아보게 되고, 저도 많이 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로서 이제, 특집 자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를 마이크 김기현 살려주세요. 사무총장님께. 마이크. 김기현 선생님 마이크 살려. 예,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귀담아 듣다 보면 또 많이 배우게 되고, 이 특집하는 이 시간이 또 많은 거를 또 배우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뭐 여러 선생님들께 아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작품을 읽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 뭐 꼭 이장중 선생님이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들의 작품 중에 뭐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손을 들으시면 제가 이름을 부르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그러면 다음 순서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 순서가 남았는데요. 김종환 발행인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김종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참 이런 합평에도 이제 빨리 끝났으면 쓰겠네요. 대면하는 합평회가 참 그립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또 이런 합평회를 하니까 또 멀리 계시는 분도 또 만나기도 하는 장점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이제 우리가 대면의 기회가 곧 오리라는 기대를 하고요. 오늘 특히 특집 담화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두 분이 참 준비를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이장중 쌤께서 이 특집을 하면서 이게 자기 문학 발전의
한 계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평을 쓰신 우리 조성현 평론가께서도 그 평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평론가적 안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변화가 왔다라는 말씀이 전 참 좋았어요. 이게 신작 특집은 이게 작가가 비로소 작가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놓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발표를 했는데도 그 발표하는 그것이 결국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작가로서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 몇몇은 이 신작 특집을 통해서 아주 전국적인 작가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장준 선생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문학적 성취가 훨씬 있어지기를 바라요. 문학이란 사실 수필이라는 사실 처음 시작은 쉬워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작품일 수도 있어. 왜?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을 쓰고 써보면 수필이라는 장르는 정말 어려운 장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니? 수필은 결국은 누구를 쓰는 거니? 자기 자신을 써. 그러니까 수필은 뭔 거니? 자기 자신이 글의 소재요. 소재이면서도 그게 제재이고 또 주제이기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수필은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요. 또 수필을 가는 정신이 죽으면 진짜 뻔한 소리예요. 그리고 정신이 죽은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글이 전부 지자랑이다. 지자랑하고 있는 글은 사실은 죽은 글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을 파괴하고 이게 보다 더 깊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고찰이 없을 때 그 수필은 사실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필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수필을 쓸 때는 뭔가네. 이 작가가 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때를 쏟아내버려야 돼. 거기 에세이스트 에세이스트 하나 흐름 중에서 이 책 내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특히 에세이스트 사람들이. 근데 모 작가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제가 그 작가한테 한 5년 전부터 책을 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내더라고. 근데 책을 내라고 하면 꼭 내가 이제 책 내갖고 뭐 장사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도 자존심 상하게 안 해, 이야기. 근데 드디어 그 작가가 책을 냈는데 5년 전에 그는 대단히 히트를 할 만한, 다시 말하면 수풀계 자체가 그의 문학에 흥분하고 못했을 때였어요. 이게. 근데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책이 나오니까 이미 수필계에 그 정도는 익숙해져서 책을 냈어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때 내가 글을 엄청 잘 쓴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언젠가부터 내가 알았어. 야,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본 거니, 아, 내가 글을 잘 쓴 사람이 절대 아니었구나. 자, 그걸 안 순간 나는 책을 못 내. 벌써 나는 책을 낸다 해도 내가 흥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책을 언제 내야 되는 거니? 내가 잘 쓴다고 내 스스로가 믿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잘 쓴다고 말한 그때 내버려야 돼, 책을. 그러면 그 책은 그것만큼의 효과를 내고 작가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변이가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이장중 선생께서는 이번에 한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보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조성현 선생님이 이 평론가로서 자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도 저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사실은 학평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운들을 이렇게 몰아야 되는 건데, 자, 팬데믹의 시대여서 일이 됐습니다. 자, 안녕들 하시고요. 자, 건필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